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범야권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사실상 결렬, 뭐 앞에 사실상이라는 말을 붙이긴 했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언론 정치부 기자들도 그렇고 단일화는 이제 끝났어. 이런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으로 전격적인 단일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다들 궁금해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양쪽의 그 실무 협상 책임자들이 있는데 윤석열 쪽에는 장제원 의원,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쪽에는 이태규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장제원 의원의 누나가 서울 논현동에 산답니다. 논현동에 있는 한 빌라에 산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누나 때문에 그 누나의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매형, 이분이 카이스트 교수예요. 현재 나이는 60살. 그런데 이 이름이 성광재. 성 교수가 그러니까 이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 되는데 이 성광재 교수가 예전에 안철수 김미경 부부가 카이스트에 있었을 때 아주 가깝게 지낸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 12시가 되면 야심한 시각에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 단판을 지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문을 열고 있는 뭐 그런 업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업소를 찾았다고 해도 보안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성광재 교수의 집으로 오라 하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도 그 뭐 내가 성광재 교수 잘 알고 그러니까 뭐 별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자당의 이제 장제원 의원이 소개를 한 곳이니까 갈 수 있는 거고 뭐 보안 유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됐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성광재 부부는 그 집에 없었답니다. 성광재 교수는 카이스트가 대전에 있죠. 그래서 대전에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인은 뭐 친정이 있는 부산에 내려가 있어서 집이 이제 그 부부가 없었는데 장제원 의원이 미리 가서 집 청소도 다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는 윤석열, 안철수, 장제원 그다음에 이태규 이렇게 4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안철수 의원과 이 성광재 교수의 사이는 성광재 교수가 안철수 이 부부가 출연을 해서 만든 재단이 있는데 동그라미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의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안철수 후보도 그 집에 갔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단일화를 통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는데 우리가 성공한 정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4시간 문을 여는 이제 편의점에서 맥주를 4캔을 사가지고 와서 맥주 캔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부딪힌 다음에 실질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특히 그 자리에서는 이태규 의원에 관한 얘기로 먼저 이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2016년이죠. 그때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땡기려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그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당시에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인재 영입 차원에서 윤석열 검사를 영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 그런 얘기를 꺼내자 윤석열 후보가 웃으면서 기억하시네요. 그런데 2016년이 아니고 2014년입니다. 후보님.
아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말고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앞선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그때 대통령 선거 캠프를 차렸었습니다. 그 캠프 이름이 진심 캠프. 그런데 그때부터 이태규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캠프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이네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태규 의원과 제가 안대회 전 대법관과 이 친분이 있는 안대희 개원입니다. 안 후보님, 2012년 그때가 제가 이태규 의원 진심 캠프에 추천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거 아세요? 이랬다는 거죠.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또 웃으면서 아니 저는 김성식 전 의원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뭐 여기저기서 추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셨군요. 이렇게 이제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이태규를 추천한 사람이 사실은 나다. 이렇게 윤석열이 얘기하고 안철수가 또 웃으면서 얘기를 받고 또 안철수 후보는 아니 지난번에 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였을 때 윤석열 검사 소문을 듣고 영입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먼저 준비했던 공동정부에 대한 구상을 얘기했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문을 열어갔던 것 같아요. 그 대화를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안철수, 제가 단일화를 해본 적이 있지만 각서나 종이 뭐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걸 잘 압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주실 겁니까? 하고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도 안 후보님을 믿겠습니다. 종이에다 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이 쪼가리. 자,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저를 믿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저는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그 생각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한번 성공시키십시다. 그게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이 성공한다면 그게 안철수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 대화에서 가장 엑기스 중요한 부분.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만 그것이 안철수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다음 대통령은 안철수 당신이다. 그건 내가 보장한다. 다음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안철수 당신이 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힘을 다하겠다. 나를 믿어라.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또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성공한 정부를 만들 구상이 있습니까? 180석 민주당을 어떻게 돌파할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장점은 결정이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하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안철수 당대표가 됐든 안철수 국무총리가 됐든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조선일보가 이 단일화, 후보 단일화 뉴스를 제일 먼저 단독으로 내보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30분. 여러분 지금도 조선닷컴에 들어가서 제1보 그 위에 적혀있는 시간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1시 30분. 이것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그 밤샘 회동을 마치는 시간이 3시쯤이었는데 그 마침 시간보다 1시간 30분 전입니다. 누가 취재원이었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기자의 취재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다는 것을 빌미 삼아서 어떤 이들이 단일화를 조선일보가 중간에서 조작하거나 다루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37년 다니고 있는데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조선일보 신문을 만든, 신문사를 창설한 그 사시라고 그러죠. 학교로 치면 교훈. 이것은 불편부당입니다. 그 누구하고도 당을 함께하지 않는다. 그 누구하고도 편을 먹지 않는다. 그런데 저희가 뭐 어떻게 해요? 윤석열과 안철수 양쪽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뭘 해요?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요. 노파심에서 혹시 그런 음모론을 들으신 시청자분들께서 조선일보가 열일했네 좋은 뜻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네,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앞으로 전개될 일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주 큰 유세 현장에 윤석열 후보와 함께 무대에 오를 겁니다. 연단에 오를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게 될 광경입니다. 두 번째,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합당 얘기가 나올 겁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합당한다. 두 후보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선거가 끝나면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그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일주일 이내에 합당을 마무리 짓겠다 그랬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공동 기자회견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을 더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실용정당, 중도정당을 만들겠다, 국민의힘을. 이건 당대표가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합당을 한 뒤에 당권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에 도전을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면 됩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새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합당을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열어서 합당을 결정할 수도 있고,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합당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전당대회가 열리면 거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새로운 합당된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이준석과 함께 공동 대표가 되거나,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과 안철수와 이준석이 앙앙불락하는 사이라는 점입니다. 아주 감정의 골이 깊게 패여서 화해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정부나 인수위원회 운영은 그건 윤석열 후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 윤석열 후보의 몫이다. 그러나 합당이나 지방선거에서 이 역할은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당의 역할이다. 대통령 당선인의 역할이 아니라 당의 역할이다. 당의 역할이라는 말은 나 이준석이 해야 될 일이다. 이준석의 권한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방선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당권에 도전한다면 임시 전당대회가 아니라 내년에 있을 차기 전당대회에서 출마해라. 그 전 단계에서는 흡수 합당 방식으로 절차를 밟을 것이다. 흡수 통합이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꼭 흡수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쐐기를 박아놓는 겁니다.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흡수 통합이다. 그래서 합당 이후의 당명도 국민의힘. 그 다음에 당 대표, 당권 이것을 안철수 후보와 나눠서 가질 생각이 나는 일도 없다. 내 당권에 넘보지 마라. 이렇게 미리 쐐기를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임시 전당대회를 여느냐 마느냐 또는 당 대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3월 10일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그때 가동되는 것이 인수위원회입니다. 인수위원회를 여러분 생각은 누가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인수위원회. 지금 이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 아니면 지난번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전 위원장 누가 떠오르십니까? 원희룡 전 제주지사? 왜냐하면은 그 경선 마지막으로 치렀던 4명의 그 경선 국가대표 4명의 마지막 컷오프를 통과한 경선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도운 사람이 바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지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윤핵관 중에 한 사람이 맡을 거라는 얘기 또는 외부에서 정말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이 인수위원장을 맡게 될 거라는 얘기 등등등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가 맡아야 그래야 모양새로 보나 인수위원회의 이 조직으로 보나 그다음에 안정된 인수위원회의 운영으로 보나 안철수가 적임자다.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이제 그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전권을 가지고 이제 그 인선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대로 될 겁니다. 그 다음 인수위원회가 2달간에 걸친 그 임무를 마치고 나면 인수위원회 거의 종료 시점에 가서 차기 내각의 명단이 발표될 겁니다. 차기 내각의 명단 맨 위에는 국무총리 후보자, 국무총리 지명자의 이름이 딱 쓰이게 될 겁니다. 그때 인수위원장을 했던 안철수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맨 위에 이름이 적힐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번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지만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적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행정 업무는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정 업무로서의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말했습니다. 행정 업무의 실행력은 뭐가 되어 보여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가 돼야 그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중량으로 봤을 때 장관 자리는 아닙니다. 그보다 윗자리. 그러면 국무총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국무총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 그 주변에 있는 핵심 인사들이 인수위원회 요직 몇 자리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는 것과는 별도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죠. 그 최고위원회 안철수 사람을 영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 코앞에 닥친 것이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입니다. 6월 초에 있을 지방선거. 그러려면 지방선거에 국민의당 사람들, 지금의 안철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천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광역단체장, 특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전시장, 뭐 대구시장, 광주시장, 제가 다 일일이 꼽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울산시장, 그 다음에 경기도, 뭐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이른바 도지사 후보를 몇 대 몇의 비율로 낼 것이냐. 원래 국민의힘에서 그쪽에 밭을 일궈온 그런 당협위원장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사람들에게 몇몇 차례를 양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잘못하면은요 엄청난 내분에 휩싸입니다. 뭐 다른 건 몰라라, 자기가 어디 선거를 수년 동안 정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모든 걸 올인해서 준비해 왔는데 안철수 사람들에게 양보해. 그럼 그게 쉽게 양보가 되겠습니까? 당사가 떠나갈 정도로 이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지금 앞으로 다가갈 고비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협상을 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바로는 이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전격적인 사퇴에 반발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김 선배, 우리 개표 방송 어떻게 하죠? 내가 조선일보에 온 지 37년이 됐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독자들 무서운 줄 알고 정론직필하고 찌라시같이 헛소리하는 애들 다 제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평론은 내가 최고라는 거. 근데 저희는 신문사라서 개표 방송이 좀 그렇지 않나요? 유튜브는 다 무너졌냐. TV는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조선일보. 눈물 난다, 눈물이 나. 제가 영부인이 대상입니까?